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첫 TV 토론이 어젯밤 진행됐습니다. 각 후보들은 경제 분야를 주제로 양보 없는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먼저 오현주 기자입니다. 후보별 주도권 토론이 시작되자 이재명 후보에게 집중 공세가 이어집니다. 논란이 불거진 이 후보의 호텔 경제론과 커피 원가 120원 발언 등이 집중 타깃이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호텔 예약을 취소해도 돈만 돌면은 경제가 살아난다며 돈풀기식 괴짜 경제학을 말씀하셨습니다. 경제 순환이 필요하다는 걸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설명한 거예요. 커피 원가가 지금도 125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죠. 닭죽을 파는 것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영업을 하도록 지원해 주겠다. 에너지 등 일부 문제에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비슷한 입장을 드러냈고 값싸고 안전한 원자력을 왜 그동안 안 했느냐.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맞는 지적을 하셨다 생각하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 결국엔 뭘 자꾸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재명 후보는 두 후보가 협공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두 분께서 저를 협공을 하면서 저한테 기회를 안 주시네요. 트럼프 시대 통상 전략에 대한 토론에서는 레드카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세계의 노동자들과 함께 트럼프와 맞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트럼프에게 레드카드를 보냅니다. 첫 TV 토론에서 결정적 한방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현장 주변에는 각 후보 지지자가 모여 치열한 응원전을 벌였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경제 활성화 방안을 놓고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향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고, 김 후보는 정부 정책에 반대만 했던 민주당 탓이라고 맞섰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내 내수 경기가 완전히 다 죽었다며 당장 추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부 장관이었던 김문수 후보에게 역성장 책임을 따졌습니다. 마이너스 성장, 0% 성장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의 주무장관으로서 책임감 느끼거나 아니면 죄송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김 후보는 죄송하다면서도 이 후보 책임도 크다고 맞섰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는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전부 반대를 합니다. 지금 본인이 약속한 것도 전부 어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경제 성장의 본질은 돈풀기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포퓰리즘이 아닌 실력으로 돈풀기가 아닌 교육과 생산성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성장시키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북 송금 사건 의혹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화영 우리 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 받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사가 모르는 부지사 징역형이라는 거 이거는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 후보는 억지 기소라며 김 후보의 도지사 시절 측근들 비리로 맞받았습니다. 측근들이 경기도 산하견에서 정치자금 불법으로 모금해서 처벌받았는데 김문수 후보님 왜 몰랐습니까? 권영국 후보도 김 후보를 향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대리인이라고 비판했고 김 후보는 현재 재판 중이고 판단이 남아있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6.3 대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제안한 개헌 구상이 대선의 변수가 될지 관심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을 포함한 개헌론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년 중임제와 3년 임기 단축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내놨는데 비슷한 듯 보이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하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현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자고 했습니다. 정권의 중간평가가 가능해지면 책임도 강화될 거라는 건데 결선 투표제로 민주적 정당성도 확보하자고 했습니다. 다만 개헌 당시 대통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자신은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헌법상으로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 대통령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직접적 장치도 추가로 필요하겠고. 그러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이자고 했습니다.
이 후보가 앞서 국가 책임자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임기 단축 개헌에 선을 긋자 맞불 제안에 나선 겁니다. 삼류 정치가 대한민국 경쟁력을 깎아먹고 민생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또 이 후보가 주장한 연임제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처럼 장기 집권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는 빠르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 때 국민투표를 위해 국회 개헌투기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는데 김 후보는 이 후보가 말 바꾸기를 일삼았다며 권력 내려놓기 개헌 협약을 맺자며 역제안을 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이번 주 정치권 주요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정치뷰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한 기자, 어제 첫 토론회가 끝이 났고요. 대선이 어느덧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이제 토론회, 이제 23일, 27일 두 차례 남았고요. 그리고 열흘 뒤에는 29일, 30일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3일에 본투표가 진행되는데요. 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각 후보들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두 후보 모두 오늘 서울 표심을 훑는데요. 먼저 대한노인회에 가서 노년층 표심을 잡고 이후에 용산역, 서울역을 가서 각각 청년 표심까지 노린다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모두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재하는 약자를 위한 정책 소개하는 자리에 참석을 해서 만나게 되고요. 이후에 이준석 후보는 광주를 찾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후보들 일정들 살펴봤고요. 어제 토론회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경제 위기잖아요. 눈에 띄는 경제 공약들이 좀 있었습니까? 네, 이 정책 설명보다는 네거티브나 신경전이 도드라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에게 경제 0% 성장은 내란 책임이라고 했고 김문수 후보는 민주당이 전 정부 정책에 대해 전부 반대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또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이 돈 풀기식 호텔 경제학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어떻게는 빠지고 그냥 다 주겠다 이런 방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트럼프 관세 협상에 대한 문제도 나왔는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트럼프 관세 폭탄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이재명 후보는 천천히 가자는 신중론을, 김문수 후보는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책 논의보다는 설전, 신경전이 중심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민주당은 토론 중 그리고 토론이 끝난 직후에도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하겠다면서 반박문 16개나 냈습니다. 국민의힘도 반박문을 1개 정도 냈는데 개혁신당 역시 이재명 후보에 대해 팩트체크 반박문 10개나 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팩트체크 결론이라면서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공약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을 하지 못해 팩트체크할 것도 없었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 현재 여유가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일부러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다. 전략적으로 한 거다 이런 분석입니다. 네, 첫 토론회 내용도 짚어봤고요. 네. 이 주말 사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어요. 예, 파면 44일 만에 자진 탈당을 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일찌감치 거취 문제를 정리하기로 했었는데 공개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요구하다 보니까 이 떠밀려 나가는 듯한 탈당 그리고 지지층 문제, 선거 효과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이 영남권과 보수층 지지율이 불안했던 상황, 이 결정을 미루게 한 요인이었다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자진 탈당할 때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강조하면서 힘을 모으자고 했고 탈당 전에도 의원들에게 직접 연락해서 이 김문수 후보 유세를 도와달라 이렇게 직접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이 이번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가 관건일 텐데 네. 국민의힘이 반전의 계기를 좀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일단 탈당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내일부터 3박 4일 동안 부산, 대구, 충북, 강원 이렇게 전국 유세에 나섭니다. 윤 전 대통령 탈당 이후에 직접 현장에서 국민들을 만나겠다는 겁니다.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김문수 후보 캠프와 한동훈 전 대표 측
참모들이 소통을 하면서 대규모 현장 유세 등으로 방향을 잡은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 선대위 합류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선대위 합류보다는 한 전 대표가 구상하는 방향대로 반 이재명 목소리를 내면서 먼저 선거를 돕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찌감치 김문수 후보를 도운 안철수, 나경원 의원은 하나로 뭉쳐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나섰고 홍준표 전 시장 이 특사로 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김문수 후보 손편지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도 선대위 합류 계속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원팀으로 뭉쳐가는 분위기인데 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이준석 후보 여전히 단일화 가능성 0%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아직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 간의 투표율이 박빙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투표용지 인쇄일인 25일 전까지는 시간이 있다. 25일이 데드라인이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주말 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윤 전 대통령 탈당과 관련해서 총공세 이어갔고요. 또 네. 개헌 이슈 꺼내 들었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이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보다 이 민주당 의원들 비판 반응이 먼저 쏟아져 나왔습니다. 탈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당시켰어야 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잇따라서 이재명 후보도 전격적으로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 내놨는데요. 지난달까지도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에 내란 종식이 먼저다 이렇게 부정적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민주당 내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거 판세에 영향을 주면서 이 국민의힘이 반전의 기회를 잡을세라 전략적으로 이슈를 덮기 위해서 개헌 대응 카드를 꺼낸 거 아니겠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전 투표까지 열흘이 남았는데 앞으로 어떤 변수가 더 생길지 잘 지켜봐야겠네요.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늘부터 수도권 집중 유세에 돌입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정 문제를 정리한 국민의힘은 이번 주부터 통합 유세에 나서는데 한동훈 전 대표도 내일 부산을 시작으로 현장 선거 운동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첫 번째 대선 TV 토론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유세에 나섭니다. 오전엔 대한노인회를 방문하고 오후에는 용산역 광장 등을 돌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이 후보는 그동안 보수와 진보 텃밭으로 꼽히는 영호남 지역에서 유세를 이어왔습니다. 이재명이 호남 사람이라서 좋아합니까?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라는 이 호남의 꿈을 잘 실현할 사람이라 지지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을 계기로 국민의힘은 전열을 정비하고 이번 주 통합 유세를 시작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내일 부산에 이어 대구와 충청, 강원 지역을 돌며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개헌 반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 등의 3가지 조건을 요구해 왔는데 요구가 다 수용된 건 아니지만 선거 지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한 마음이 돼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신년 1세기의 어떤 선대위도 저는 이선으로 후퇴시키는 거지. 경선에 참여했던 안철수, 나경원 의원 등은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유세 지원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아직 선거 지원에 나서지 않은 한덕수 전 총리도 선거 막판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꼭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들과 달리 이공계 출신입니다. 새로운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소 시간입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대선 주자들이 어제 첫 번째 TV 토론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유세를 가셔가지고 네. 커피 한 잔의 원가가 120원이라고 발언하셔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시끄럽죠. 이 말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죠. 원료값이 이 정도 드니까 가게를 바꿔서 지원해 줄 테니 새로 만들어서 닭죽을 파는 것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영업을 하도록 지원해 주겠다. 이 말을 한 건데 그 말을 떼내가지고 그렇게 왜곡하시면. 아니, 커피가 굉장히 돈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은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두 패널 분들께 같은 질문 드려보면서 오늘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성치훈 부의장님. 어제 TV 토론에 승자가 있다면 누구였다고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주시겠어요? 점수는 한 85점 정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명승부 100점짜리 승부가 나오기 위해서는 사실 상대방도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제 있었던 특히나 집권 여당이었던 김문수 후보의 공격이라든지 뭐 수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매끄럽지도 못했고 준비되지 못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좀 잘 준비된 모습을 보였다면 이재명 후보도 그에 맞춰서 한 100점짜리 경기를 했을 텐데 상대 후보가 너무 준비 안 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는 한 그래도 85점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누가 준비된 후보이고 누가 국정 운영을 맡겨도 되는 후보인지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전 토론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점수는 58점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에게 궁금했던 점들이 많았을 거예요. 국민들도 그렇고 어제 이제 주된 이슈가 경제 파트잖아요. 경제 파트에다가 그러니까 성장 동력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하고 통상 문제.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이 곤혹스러워할 만한 질문들이 나왔어야 되는 이런 토론의 장이었는데 질문들은 꽤 나왔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을 사실상 저는 회피했다고 보는 것이 장황한 설명을 하시고 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살 빠져나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승리했는데 그 승리라는 것이 국민적 관점에서 보면 알 권리를 충족하지 못한 토론이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방어는 잘했지만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좀 미진하고 아쉬웠던 토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다 가장 잘한 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꼽아주셨지만 85점, 뒤집어서 58점을 주셨고 여튼 점수는 좀 달랐는데 그래서인지 어제 이재명 후보에게 공세가 집중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까 이재명 후보의 그 영상을 잠깐 짤막하게 봤습니다만 그 전후 맥락을 이해한다면 오히려 국민들께서 그래 그 발언이 왜 나왔지?라고 하면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사실 그 국민들 그 많은 그 경기도민들이 그 계곡에서 그 계곡 상인들로 인해서 뭔가 계곡에 대해서 많이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그들을 설득해서 결국 시민들께 돌려드렸거든요. 아,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을 설득하는 과정 속에 나온 발언이었구나라는 걸 인지만 하신다면은 아, 경기도지사 때 정말 일을 잘했지라는 걸 상기시킬 수 있는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거 자꾸 물고 늘어지면 전략적 미스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120원에서 시작하겠지만 결국 경기도지사 시절에 일을 잘했던 이재명 후보의 업적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이슈를 정말 편집 왜곡해서 딱 120원이라는 것만 그래서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 몰아가는 이 전략은 저는 그 국민의힘이 미스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어제 TV 토론에 나와서 그 커피 원가 120원 발언에 대해서 자신이 뭐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한 건 아니었고 왜곡됐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왜곡됐다고 표현 자체가 왜곡된 걸로 보여지는데 예. 맥락을 따져보면 그래요. 그 당시에 뭐 좋은 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계곡 정리를 했는데 문제는 5만 원짜리 닭 한 마리를 팔면 뭐 2만 원, 3만 원 남는다. 예. 그런데 커피 한 잔을 팔면 8,000원에서 1만 원 남는다까지 좋은데 그런데 내가 알아보니까 원가가 120원이다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죠? 왜곡된 해석인지 한번 국민들이 판단할 여지가 있는데 그러면 커피값은 120원 원가 들여서 8,000원 내지 1만 원 남으니까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거잖아요. 이득이 많이 남는다라는 취지고 닭 한 마리 팔면 이득이 2만 원, 3만 원이다. 그럼 이걸 비싸게 판다고 이해하지 어느 분이 이걸 싸게 판다고 이해하겠습니까? 또 저 비율을 저런 맥락으로 하게 되면 듣는 분들이 커피는 실제 많은 그 부가가치 이득이 남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거를 누가 이재명 후보처럼 어떻게 이해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저 부분은 사실은 그냥 사과로 마무리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한 것인데 만약에 소상공인 업자분들께서 이렇게 알아들으셨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했어야 되는 건데 저기서 맥락을 잘못 이해했고 왜곡했다고 그러면 공방은 계속 진행되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설명처럼 그 맥락을 살펴봐도 결국 그 커피 원가가 저렴하니 더 마진이 많이 남는 어떤 그런 상품이다 이런 얘기로 들린다는 얘기인데 결국 사과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 글쎄요, 뭐 그 커피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저는 조만간 만나는 일정도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이야기도 듣고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커피 콩의 원가가 120원 정도인데 거기에 뭐 물값, 얼음값, 뭐 인건비 그리고 뭐 자릿세 이런 거 다 들어가기 때문에 커피 한 잔의 가격은 훨씬 더 높을 수 있겠죠. 근데 그 과정이 사실 그 계곡에 있는 상인들, 백숙을 팔았던 상인들을 설득하는 과정이라면 조금 더 과장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커피 사업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커피 사업 좋으니까 이걸 통해서 지금 계곡을 다시 시민들께, 도민들께 돌려드리는 우리의 정책 동의해 주십시오라는 설득 과정에서 나왔다는 것만 조금만 이해하면은 저는 충분히 설득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책을 시행하고 입안하고 시행하는 분 입장에서 보면 그 계곡에 있는 상인들에 대해서는 좀 국민적 시각이 좋지는 않았던 건 분명하죠. 그 어떤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또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신 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다른 데 가면 더 좋은 환경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여기 하지 말아라고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커피업자분들께 신뢰를 한 부분도 있지만 행정 목적을 내가 하는데 내가 이렇게 실제 사실과 다른 말을 통해서 이거 목적 달성했어라고 선전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선전인지도 저는 사실 의문이 좀 들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리인이라면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대리인 아닙니까? 윤석열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무슨 자격으로 여기 나오셨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시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좀 과한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잘못되었고 제가 알았다면 당연히 말렸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으로 원래 국회에서 소추를 했다가 국민 여러분, 소추장에서 내란은 뺐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서 후보 사퇴를 거론을 했어요. 충분히 그렇게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김문수 후보가 계속해서 지금은 뭐 계엄은 잘못되었다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 탄핵 전국 속에서 뭔가 계속 탄핵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었고요. 계엄에 관련돼서도 뭐 잘못되었다, 본인이 있었으면 막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계속해서 민주당 탓이었다, 민주당이 유발한 측면도 있지 않다, 뭐 없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댔거든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명확히 사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지난 정권의 책임자로서 국무위원 아니었습니까? 책임된 자세일 텐데 그걸 계속 회피하고 뭔가 변명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권영국 후보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자격이 없다, 당신은 나올 자격이 없으니 사퇴하시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다수의 국민들도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의 이런 무책임한 모습에 대해서는 나올 자격이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처음 토론 시작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죠. 왜냐하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얘기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마 4-5차례 질문을 계속 이어갔거든요. 권영국 후보께서. 그런데 2012년도 12월 달에 있었던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후보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토론을 연상시켰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뭔지 모르겠는데 나와서 국민께 알리려는 질문을 던지고 알고 싶은 대답을 들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을 통해서 당원들이 뽑은 후보입니다. 근데 그 후보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그 공격 포인트를 통해서 본인의 입지를 강화하는 전형적인 그런 전략을 취했는데 상당히 신뢰한 질문이었고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리인이다라고 표현한 것도 근거가 뭔지를 본인이 먼저 밝히고 나서 내가 보니까 이러이러한 사정들을 통할 때 당신은 윤석열 대리인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규정하고 들어오잖아요. 저 부분은 토론이 아니죠. 그냥 어떻게 보면 프레임 씌우기인데 사실 권영국 후보는 적절한 타임을 찾아서 저는 토론의 무례함은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실시의 발언을 놓고 협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최근에 중국과 대만에 관여하지 말고 모두 CC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비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가질 수 있는 입장인데 이건 너무 친중국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꾸 저를 친중으로 한번 몰아보려고 애쓰시는 것 같은데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든지 극단적으로 단정하고 전제를 왜곡해서 질문을 하거나 주장을 해요. 국민의힘 출신들의 일반적 특성인지는 모르겠는데 미국과 중국이 같은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중국은 북한하고도 가깝지만은 특히 6.25 때 우리 적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아주 비슷하게 보고 중국도 중요하다, 러시아도 중요하다, 미국도 중요하다 이건 아니죠.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어떤 협공을 펼치는 모습이 어제 좀 펼쳐졌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두 후보 모두 뭔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친중으로 너무 몰아가려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미국과 중국은 지금 외교적 관계에 있어서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택하면 중국을 택할 수 없고 중국을 택하면 미국을 택할 수 없고 약간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잘 지내자는 거는 뭐 미국과 이제 손을 뭐 절연하자는 거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근데 어제 분명히 이재명 후보 밝힌 것은 한미 동맹은 발전 강화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던 것이고, 사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런 관세 전쟁 속에서도 미국은 뭔가 그 중국과의 경제적 이익에 있어서는 분명 또 뒤에서는 투트랙으로 하면서 뭔가 본인의
이 경제적 이익을 가져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자는 겁니다. 영리하게 미국과 함께 뭐 전 세계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이런 거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중국과도 뭔가 그런 경제적 이득과 관련돼서는 항상 절연하고 뭔가 항상 미국 편만 들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합리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아니다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것은 국민들이 느끼기에도 왜 둘 중에 한 명만 택해야 되지? 왜 미국과 중국 중 한쪽만 택해야 외교가 되는 거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방적인 공격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결국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의 실시 발언이라는 게 어떤 양안 문제 그리고 양안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어떤 선택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가장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후보가 결국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재명 후보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뭐 특수한 상황과 일반적인 상황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해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사실은 피해 가신 거죠. 지금 그 대만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의 주한미군 사령관 브런슨인가요? 이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주한미군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쪽에 어떤 방해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대만 문제가 불거졌을 때 주한미군의 역할이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바람직한지 안 한지 여부를 떠나서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외교라는 것은 가능성에 대비해서 미리 전략을 수립해 놓는 거고 계획을 수립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런 전략이 없다면 그 외교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당면 그때 하루하루 버텨가는 게 외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불거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심지어 전쟁도 작전 계획을 세우듯이 외교도 마찬가지로 기조를 세우고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그 전략과 기조를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 후보는. 물론 내부적으로 있다고 봅니다만은 어쨌든 어느 정도 기조만큼은 국민께 알려줬어야 되는 건데 그 기조조차도 뭐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서 얘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피해갔다는 거죠. 저 부분은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입장을 표명해 줘야 되는 것이다. 앞으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첫 TV 토론이었습니다. 각 TV 토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제 TV 토론 이후에 어떤 지지율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저는 국민이 궁금해하고자 했던 부분 경제 성장이라고 이재명 후보가 말을 하지만 뒤에 보면 노란봉투법 얘기 나오고요. 예.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법령들에 대해서 아직도 얘기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외교 기조에 대해서도 아직 국민이 좀 불안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입장에서 보면 김문수 후보가 얘기했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외교의 기본인데 과연 이 신뢰를 보여줬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는 미진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국민적 지지율이 어느 정도 반영될 여지가 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 TV 토론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그 전까지 어젯밤 TV 토론이 계속 여러 번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대선 판도에 좀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세요? 저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변화가 없을 거라 보는데 보수 진영 내부에서의 지지율 이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토론회를 봤던 분이라면 보수 진영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두 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준비되어 있는지가 명확히 드러난 토론이었거든요. 김문수 후보는 뭔가 지난 윤석열 정부의 그 책임에 대한 회피성 발언들만 일삼았고 그리고 뭔가 왜 이런 경제적 실패, 외교적 실패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계속 그냥 민주당이 발목 잡기 했을 때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탄핵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 탓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준석 후보가 준비되어 있고 토론도 잘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보수 지지층 안에서 김문수 후보가 아닌 이준석 후보로 가야 된다는 그 이동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나란히 개헌 구상을 발표하며 약 2주 남은 대선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관련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나 우리 민주당은 87 체제가 효용을 다했다, 이제 낡은 옷이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상으로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라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삼류 정치가 대한민국 경쟁력을 깎아먹고 민생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이슈를 처음 꺼냈을 때 내란 종식이 먼저라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입장이 바뀐 겁니다. 최근에 바뀐 겁니까? 아니죠. 개헌에 대한 입장은 늘 갖고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 뭔가 개헌에 대해서 뭔가 이슈 파이팅하라고 뭔가 같이 논의하자는 거에 반대했던 이유는 사실 국민의힘 측이 보수 진영에서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지금 수년 동안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12월 3일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이후에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뭐 개인의 탓이 아니라 뭔가 이 제도의 탓인 것처럼 헌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권력 구조가 잘못 짜여져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처럼 몰아가기 위한 보수 진영의 면피용 개헌 논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헌 논의에 참여할 수 없고 우리는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 탄핵이 우선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대선 국면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대선 국면에서는 차기 대권 후보로서 당연히 개헌안에 대한 권력 구조 개편안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펼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중임제도 아니고 연임제 개헌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걸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속내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대통령 임기 관련돼서는 중임제라는 표현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내 생애에 대통령을 딱 2번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중임제라는 것인데 연임제라는 것은 연이어서 못하는 거라서 내 생애에 대통령을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임만 피하면 8년 하고 그다음에 4년 쉬고 다시 8년 하고 이런 식으로.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말한 저 연임제에 대해서는 그런 비판이 들릴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대통령이 여러 가지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실제 이걸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2030년설이 가장 커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그 해석을 통해서 보더라도 2030년이면 사실 이재명 후보의 임기는 그대로 다 마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이런 개헌안이 시행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럴 확률이 가장 높은 거고. 따라서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를 뽑게 되면 행정권도 민주당이 가져가고 국회도 민주당의 절대 다수고 사법권도 사실은 민주당 통제하에 있고 이런 판단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국민적 시각에서 좀 주저하는 국민들에게는 나 대통령 돼도 권한을 이렇게 제한할 겁니다라고 개헌안을 내보임으로써 국민에게 이제 안심을 주는 이런 어떤 선거 전략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빨리빨리 하고 합의각서도 쓰고 2028년도에 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식의 시기를 앞당기는 정도의 전향적인 입장이 다시 한번 표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선거용 위장 탈당 쇼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 주장했던 것은 출당 내지 제명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계속해서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정말 상식적인 정당이라면 정말 보수를 재건하고 싶은 국민의 힘이라면은 그렇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과 절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출당 내지 제명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했던 것인데 이렇게 마치 본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국의 결단이라도 한 것처럼 뭔가 메시지를 쓰면서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를 또 끝내 지지해주라는 메시지도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대통령과의 절연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사실상 이것은 잠시만 안녕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위장 탈당쇼였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민주당의 비판 어떻게 들으세요? 그래서 위장 탈당이라는 것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민주당에서 몇 명 의원께서 잠깐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위장 탈당이 아닌가 싶고 사실은 이제 대통령의 탈당을 기점으로 해서 국내심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탈당이나 사과 이런 거 관련된 논쟁이 이어질 필요는 없어. 오히려 대통령이 탈당했으니까 비상계엄의 배경 사실, 정치 환경에 대한 민주당도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국회 전행이 있었잖아요. 30번의 어느 정도 탄핵 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정을 발목 잡았던 이런 것들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적시된 것처럼 국회도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으로 공격 포인트가 옮겨가야지 아직까지 이것이 진정성 있는지 내부에서 논의가 이어지거나 또는 비상계엄 사과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식의 논의 이어지는 것은 선거 전력상 아주 안 좋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탈당 선언을 하면서 어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목소리가 없었던 점이 좀 아쉽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결국 이걸 두고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이 미칠 효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제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이 부분은 사실상 여러 번 했다고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예.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민께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취지의 이런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사과를 인식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이고 사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면서 선거 운동에 참여를 주저했던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결속력으로는 일단 제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중도층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탈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국민의힘에서 노력을 하는구나. 그렇다면 민주당은 뭐 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측면이죠. 양대 정당이 정치권을 분점하고 영향을 끼쳐왔는데 예. 또 민주당이 여태까지 끼친 폐해에 대해서는 왜 사과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만약 국민적 소구를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했던 그 강성 지지층들 이탈 우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아마 자진 탈당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 이탈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세가 비교적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김문수 후보도 그래서 본인이 탈당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아마 요청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 자진 탈당 요청에 대통령이 화답한 것을 볼 때 그 행간은 그 의미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께도 탈당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읽히기도 한다. 따라서 그런 메시지를 제대로 읽었다면 탈당으로 이어지지 않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앞으로 대선 판도에 미칠 영향 짚어주신다면요? 뭐 별 영향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과 제명 조치를 국민의힘에서 주저했던 이유는 사실 김문수 후보보다도 오른쪽에 후보가 2명 더 있거든요. 무소속 황교안 후보라든지 자유통일당 후보가 존재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출당과 제명 조치를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바라봤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하면서 그런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메시지를 굳이 또 던져줬기 때문에 그런 더 오른쪽으로 가는 이탈은 없을 거라 보기 때문에 그 전체 지지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통일당 후보는 사퇴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4차 공판이 진행됩니다. 3차 공판처럼 지상으로 공개 출석하게 되는데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탈당 선언을 한 뒤 처음 공개석상에 나타나는 터라 관련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에 지상으로 출석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공판에도 공개 출석할 예정입니다. 법원은 앞서 1, 2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지하 통로 출입을 허용했지만 지난 공판부터 지상 출입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한 뒤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서게 돼 관련 입장 등을 밝힐지 이목이 쏠립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실 생각 있나요? 오늘 공판에선 지난 기일에 이어 박정환 육군특수전사령부 참모장과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의 증인신문이 차례로 진행됩니다. 앞서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직권남용 혐의를 병합하기로 했는데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절차도 진행됩니다. 재판장인 지규현 부장판사는 술 접대 의혹이 불거진 상태여서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수차례 고급 룸사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 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 거기다가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4차 공판이 오늘 열릴 예정입니다. 네, 관련 내용 조기현 변호사, 하민경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재판에도 공개 출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탈당 이후에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서는 건데 이 탈당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3차 공판 기일에서도 이제 기자님들이 많이 이제 질문을 하시려고 기다리셨는데 왜냐면 처음으로 이제 공개 그 포토라인에 서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번째 공판, 그러니까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에 이제 자진 탈당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관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는데 이게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이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아마 어떤 입장을 또 밝히면서 이게 형사 재판에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밝히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앞선 3차 공판에서는
국회 봉쇄 혐의와 관련해서 증인 신문이 중점적으로 이뤄졌거든요. 4차 공판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국회 봉쇄 관련해서 특전사를 대상으로 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고요. 또 예. 추가 기소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증인 신문은 지난 공판 기일에 출석했던 박정환 특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는데요. 지난 5월 12일 공판 기일에서 박정환 참모장은 이 메모한 메모가 공개됐습니다.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라,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해서 당일 곽종근 사령관이 예하 지휘관에 지시한 내용이 메모한 내용이 공개됐고요. 그와 관련돼서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가적으로 이상영 공수 1여단장,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1여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데요. 문을 부수고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라는 곽종근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다는 일관된 진술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내란죄와 관련해서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했던 국헌문란의 목적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증인들의 증인 신문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재판 내용 외에 논란이 있죠. 지기현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인데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고 합니다. 네, 만약에 이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재판관의 신뢰 문제에 의해서 이제 재판부에서 재판장 이제 교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그 예전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참 생각을 하게 하는 게 이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정확한 확실한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의혹 제기를 이제 언론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의혹이 어떻든지 간에 조사가 이루어질 수가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그 의혹이 나중에 이제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라고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누가 책임을 지냐면 그 당사자인 이제 그 본인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렇게 피해를 이루 말할 수가 없을 텐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판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입장을 더 밝히기도 어렵고 반박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네, 대법원 윤리감사실에서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앞서서 이제 일부 시민단체들이 지기현 부장판사 공수처에 고발한 상황입니다. 공수처 수사가 본격화가 되면 지기현 판사의 앞으로의 행보도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뭐 일단 수사 절차는 수사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고요. 법원 내부의 윤리감사실의 감찰 절차는 또 절차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 공무원 범죄에 있어서는 이렇게 수사가 인지가 되면 해당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미 다 알려진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는 인지하고 있고요. 이 사건은 단순하게 접대를 받았다는 정도를 넘어서 만약 그 상대인이 사건 관계자였다면 뇌물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윤리감사실이 이제 이 부분을 들여다보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일정선 혐의 사실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당장의 어떤 공판 배제 또 징계 절차로 이어지는 법원 내부의 절차가 있을 것이고요. 공수처에 고발된 내용에 대해서 청탁금지법이라든가 또 뇌물죄 관련된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남녀가 구속됐습니다. 이 경찰은 손 선수를 협박한 여성이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향후 이 수사에서 이 부분 어떻게 다뤄지게 될 것으로 보세요? 네, 이제 그 도주의 우려가 상당히 있다라고 보이고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이제 구속이 된 상태긴 한데요. 지금 경찰 조사 결과 이제 밝혀진 부분이 일단은 그 손 선수에게 당시 건넸던 그 초음파 사진이 조작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임신 그 중절 수술을 받았던 것이 있었다라는 부분은 이제 사실로 밝혀졌는데 다만 그 아이가 이제 손 선수의 아이였는지 이런 부분은 이제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조사 과정에서 이제 3억 원이 건네갔을 그 당시에 이제 경위라든지 그리고 또 협박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아마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3억 원이 건네진 그 정황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거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손 선수를 협박한 여성 손 선수로부터 3억 원을 받은 뒤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건에서 이 각서가 실제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불법 행위,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이 협박 내지는 폭행에 의해서 작성된 각서는 민사적인 효력은 부인됩니다. 그런데
형사상에서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각서의 내용을 통해서 예. 손흥민 선수 측이 이 협박을 받고 계속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취지로 쓰여졌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공갈죄를 입증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요. 단순하게 뭐 민사적 효력과 관계없이 이 각서는 이번 공갈죄 또 공갈미술죄에 있어서 네.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손 선수를 협박을 해서 돈을 뜯으려 했던 40대 남성은 일부 기자에게 제보를 대가로 돈을 요구했던 정황도 드러났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한 언론사 이제 사건 관련한 이제 네. 프로에다가 제보를 했던 내용이 이제 드러났는데요. 예. 그 남자 용 씨 같은 경우에 제보 내용이 손흥민 선수라고는 밝히지 않고 만약에 익명이 보장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제보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한 유명한 이제 예. 국가대표 축구 선수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자친구 휴대폰에서 우연히 이제 캡처 사진을 발견했는데 거액의 돈이 오고 간 이런 각서도 이제 발견이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얘기한 것으로 이제 알려졌고요. 또 몇몇 기자분들께는 이제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제보가 있다. 이게 사례금을 만약에 주고 또 익명을 보장해 준다라고 하면 얘기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제 양 씨와 용 씨가 같이 공모를 해서 뭐 공갈을 했던지 공갈 미술을 했다라고 하면 가중 처벌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공모 사실은 이제 수사에서 가장 좀 집중적으로 들여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휴대폰에서 여자친구 걸 우연히 이제 봤다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 중에 같이 이제 짜고 보여줬다라든지 얘기가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 좀 집중적으로 수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난임 클리닉에서 차량 폭발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20대 남성으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수사당국은 반생명주의를 신봉한 자폭 테러로 보고 있습니다. 이루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격을 받은 듯 건물 한 곳이 주저앉았습니다. 폭발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은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스의 난임 클리닉에서 현지 시간 17일 테러로 추정되는 차량 폭발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폭발의 소음과 진동이 반경 3km 밖까지 전해질 정도로 컸는데 다행히 주말이어서 병원 직원과 환자는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As I went on the lot, I seen a car on fire. It was pieces of car. It wasn't a whole car. 용의자는 20대 남성으로 폭발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용의자는 평소 반생명주의를 신봉해왔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전 온라인에 세상에 사람이 더 많아지면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용의자 추정 남성이 난임센터는 친생명주의의 정점이고 생명이란 질병을 소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30분 분량 음성 파일도 온라인에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당국은 의도적인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The subject had nihilistic ideations, and this was a targeted attack against the IDF facility.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사건이 낙태권 등을 둘러싼 미국 내 갈등이 극단 폭력으로 비화한 사례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네, 올 초 퇴임한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뼈로 전이된 공격적 형태의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고 본인과 가족, 의료진이 치료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려 바이든의 전립선암 진단 소식에 슬퍼하고 있다며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성년의 날 기념식에서 올해 성년이 되는 참석자들이 전통 성년식을 치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성년의 날입니다. 성년의 날을 하루 앞두고 어제 서울 덕수궁 돌담길에서 전통 성년예가 열렸는데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올해로 만 19세 성년이 되는 2006년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통 의식에 따라서 여자는 쪽진 머리에 비녀를 꼽았고요.
남자는 상투를 틀어서 갓을 써보는 체험을 했습니다. 술을 절제하며 마시는 의식 초래도 해봤는데 행사에서는 술 대신 차로 진행됐습니다. 네, 전통 방식의 성년식, 참석자들에겐 특별한 기억이 될 것 같은데요. 성년례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네, 일생에 거쳐야 하는 4가지 관문, 관혼상제 가운데 첫 번째, 관에 해당하는 의식이 성년례입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 옛부터 경건한 의식으로 기념했습니다. 머리를 단장하고 성인의 옷을 갖춰 입는 의식을 치렀는데요. 단순히 겉모습을 바꾸는 게 아니라 어른으로서 책임과 예절을 갖게 하는 게 진짜 목적이라고 합니다. 네,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힘차게 첫걸음 내디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모처럼 맑게 선회했더니 오늘 오후부터 중부지방에 또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최대 20mm, 그 밖에 충청과 경북은 5에서 10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이 많지 않겠지만 서해안과 동쪽 지역은 강풍이 동반되겠습니다.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동쪽 산지를 중심으로 초속 2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오늘 비가 오지 않는 남부지방은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한편 동해 먼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한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서울이 21도, 대구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절기 소만인 수요일에는 곳곳에 또다시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